안녕하세요. 이번 코사인의 발표를 맡게 된 유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차세대 인공신경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SNN인데요. 특징적으로 인간의 뉴런의 작동 방식을 모방하여 기존의 인공신경망과는 차별되는 여러가지 특성을 보여주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게 될 텐데요. 목차를 우선 설명드리자면 먼저 1장에서는 실제 생명체의 뉴런과 학습 메커니즘을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는 SNN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뉴런 모델들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4장에서 강화학습을 통한 SNN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강화학습의 기본 이론 중 하나인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강화학습이 인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 필요한 그런 모듈레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실제 SNN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SN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6장에서 고급 주제들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뉴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뉴런은 크게 소마라고 부르는 세포의 몸통과 덴드라이트, 한국말로는 수상돌기라고 부르는 뉴런의 인풋, 그리고 액선, 한국말로는 축사기라고 부르는 뉴런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뉴런은 정보를 액선을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을 하게 되고 이를 다른 뉴런의 인풋인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정기적인 신호를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스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전하를 띤 이온들이 이렇게 입출입을 할 수 있는 이온 채널이라는 것이 뉴런의 세포막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런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형태로 구분하는 방법과 기능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경우 스파이니, 가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수상돌기에 가시가 없는 경우를 논스파이니라고 이런 식으로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어서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는 흥분성 작용을 하게 되고 가바 같은 경우에는 억제성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종류에 따라 가지고 뉴런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글루타민을 분비한다 그러면 흥분성 기능을 하는 그런 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뉴런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뉴런으로서 이 피라미드 세포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위아래로 굉장히 길쭉히 뻗은 뉴런이에요. 이 아래로 뻗은 거는 액선, 그리고 요 옆에 주변으로 시냅스하는 거는 이제 덴드라이트죠.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고 요게 아웃풋인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하게 요 위쪽으로도 요 길쭉한 이 어파이컬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게 됩니다. 요것도 덴드라이트니까 인풋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길게 뻗은 덴드라이트가 있다라는 거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정보를 읽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정보를 읽어 들어와서 가까운 곳과 동시에 먼 곳으로도 이렇게 신호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거대한 구조의 뉴런이고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뇌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습도 이 피라미드 세포의 시냅스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가바를 분비하는 이런 뭐 동글동글한 뉴런들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 세포 사이사이에 존재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세포 자체는 흥분밖에 못 시키는데 글루타민을 분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주변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인터뉴런이라는 애들을 흥분시키게 되면은 이 뉴런들이 다른 피라미드 세포를 또 억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마치 하나의 피라미드 세포의 흥분이 때로는 다른 피라미드 세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피라미드 세포는 억제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특히 이제 다른 옆에 있는 뉴런을 억제하는 것을 레터럴 이니비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전이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제 한 뉴런이 파이어하면은 다른 뉴런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른 뉴런이 파이어하지 못하는 마치 위너 테이크스 올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이 레터럴 이니비션이 저희가 셀렉티비티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만들어내게 돼요. 셀렉티비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 셀렉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셀렉티비티는 뭐냐면은 방향성,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리즌탈한 이런 수평적인 신호에만 강하게 반응하고 어떤 뉴런은 이렇게 수직적인 신호에만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셀렉티비티라고 불러요. 하나의 자극에만 강하게 반응하는 거.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레터럴 이니비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뉴런을 실제로 모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NN에서도 이런 레터럴 이니비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강한 셀렉티비티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뉴런의 정기적인 신호인 스파이크 혹은 다른 말로 액션 포텐셜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그림과 같이 액션 포텐셜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휴지기 상태에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기, 그리고 이제 특정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오버슛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다시 하강기, 그리고 언더슛이라는 단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제 다시 이후에 휴식 단계인 레스팅 피리어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T축은 시간축을 의미하고요. X축이죠. X축은 시간축을 의미하고 이 Y축은 멤브레인 포텐셜,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의 전압 차이 혹은 전위 차이라고도 하는데 그 차이를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이 경우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내부가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고 외부가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렇게 액션 포텐셜 과정에서 평상시엔 네거티브하게 차지가 되어 있다가 포지티브하게 뒤집히는 그런 현상을 액션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션 포텐셜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리프렉터리 피리어드라고 해가지고 한번 파이어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동안은 더 이상 파이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피리어드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풋의 강도에 따라서 아무리 강한 인풋을 줘도 이 타이밍 이상으로 짧아질 수는 없는 이런 레스팅 피리어드를 앱솔루트 리프렉터리 피리어드, 그리고 이렇게 약한 인풋을 줬을 때 이 앱솔루트보다는 좀 길지만 어쨌든 그 인풋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인풋에 둔감해져가지고 파이어를 느리게 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그 기간을 릴레이티브 리프렉터리 피리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버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형성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류가 멤브레인 포텐셜을 증가를 시키는데 그 멤브레인 포텐셜이 변화하는 속도의 타임스케일에 비해서 이 스파이크가 일어난 타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떤 S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액션 포텐셜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전압차, 멤브레인 포텐셜이 변하는 현상을 직접 구현하지는 않기도 하고요. 일단 굉장히 빠른 타임 스케일에서 일어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는 여기 K가 칼륨 혹은 다른 말로는 포타슘이라고도 하고 Na, 나트륨 혹은 다른 말로는 소듐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저는 이제 칼륨과 나트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온 글자 써져 있는 게 직관적이죠. 칼륨, 나트륨이라 부르는 게. 아무튼 칼륨과 나트륨이 내부와 외부가 농도가 다르게 유지가 돼요. 세포막에는 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하게 돼가지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들여와요. 그리고 나트륨은 외부로 보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세포의 외부와 내부에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세포 외부가 10배가 더 높고 칼륨 같은 경우는 세포 내부가 20배가 더 높게 항상 유지가 됩니다. 즉 나트륨과 칼륨에 있어서 농도차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세포막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포막에 예를 들어서 칼륨 채널이 열리게 돼요. 그럼 칼륨이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서 칼륨은 내부가 외부보다 농도가 높다고 했죠. 내부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별한 외력은 가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륨 같은 경우는 내부랑 외부를 똑같이 선호를 해요. 즉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때 칼륨이 기존에 이 위치에 있던 칼륨이 이 내부와 외부에 있을 확률은 정확히 50대 50인 거예요. 50% 50%인 거예요. 확률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내부가 농도가 더 높다고 했어요. 내부 농도가 이제 20배가 더 20배죠? 칼륨 농도가 내부가 20배가 더 높은데 좀 단순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2배 높다고 해볼게요. 칼륨 내부가 이제 그러면은 이온이 20개가 있다고 하고 칼륨 외부에 이온이 10개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20개 이온은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에 반반씩 특별히 선호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50% 50% 존재하겠죠? 즉, 이 20개가 10개, 10개로 나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깥에 있던 10개 같은 경우에도 5개, 5개 이렇게 반반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15개, 15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온이 내부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내부와 외부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개, 20개, 10개였던 이온이 15, 15로 마치 총 5개의 이온이 이 막을 투과한 것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이제 통계역학적으로 뭐 엔트로피에 의한 마치 실제 힘은 아니지만 힘같이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겠죠. 그 힘을 만들어내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건데, 진짜 정말로 외부에서 어떤 외력이 가해지지도 않았지만 이런 엔트로피에 의해서도 이렇게 마치 에너지와 같은 이 칼륨이 전체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게 되고, 그 이동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동을 막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나가는 이온과 들어오는 이온이 상쇄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기장을 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농도차에 의해서. 그러면은 칼륨은 양이온인데 양이온이 이쪽에서 빠져나갔다는 거는 이쪽이 음이온이 된다는 거겠죠? 음이온이 됐어요, 내부가. 그러면은 점점 전기장은 이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음이온은 양이온을 끌어당기고 양이온은 그 양이온을 밀어내죠, 서로.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어내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당기니까. 그러면은 지금 칼륨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빠져나갈수록 내부는 음이 되고 외부는 양이 되니까 자꾸 빠져나가려는 이온을 다시 안으로 당겨오려는 그런 힘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기적인 힘과 이 엔트로피에 의한 확산의 힘이 평형이 맞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칼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mV입니다. 요 막 사이에 마이너스 80mV의 힘,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전이차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평균적으로 이온이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외부 농도가 높죠. 즉 외부에서 플러스가 들어오려는 거를 농도 높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거를 내쫓아줘야 될 힘. 그러니까 내부에 플러스를 대전시키고 외부에 마이너스를 대전시켜가지고 들어오려는 애를 밀어내려는 힘이 있어야지만 평형 상태가 맞게 될 거고요. 그때의 전이차를 62mV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 같은 경우에는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전이차가 걸리는 그거를 이제 네른스키 이퀘이션이라는 걸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세포 뉴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를 이제 골드만 이퀘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태의 식입니다. 이 식을 통해서 전이차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쪽에서 칼륨이 빠져나갔으니까 농도차가 변하지 않느냐? 칼륨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쪽 칼륨 농도차도 줄어들고 이쪽은 칼륨 농도차 증가하는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이 내부와 외부에 있어서 이제 이온의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 농도는 이제 이온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온이 조금만 이동해가지고는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온 하나하나는 굉장히 큰 전하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적은 수의 이온만 이동해도 이렇게 전이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평형이 맞아가지고 전이차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이온 이동해도 굉장히 큰 전이차가 걸리게 돼서 조금만 이동했기 때문에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이차는 크게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농도차의 변화는 거의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항상 내부와 외부의 농도차는 나트륨은 10배, 칼륨은 20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전하의 시간당 이동률을 전류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전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GV라고 하는데, G가 이제 컨덕턴스예요. 컨덕턴스.
전도율이거든요. 컨덕턴스는 전도는 당연히 저항의 반대말이겠죠. 전도가 잘 안 되면 저항이라고 하니까 즉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메 법칙 V는 IR에서 R을 이쪽으로 빼주면 R분의 V니까 GV가 되죠. I는 GV. 마치 오메 법칙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는 컨덕턴스인데 컨덕턴스의 정의는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채널의 개수라든가 채널의 그 효율성이겠죠. 채널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채널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같은 점유에 있어서도 시간당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액션 포텐셜을 만들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일단 저희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처음에는 0mV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내부와 외부에 전이차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칼륨은 내부가 20배가 높죠. 나트륨은 외부가 10배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마침 딱 이렇게 칼륨 게이트가 열렸다고 해볼게요. 칼륨 채널이 열렸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부가 당연히 20배가 높으니까 칼륨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빠져나갔으니까 내부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외부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즉 멤브레인 포텐셜이 네거티브하게 발생한다. 0보다 작은 멤브레인 포텐셜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멤브레인 포텐셜의 기준은 내부에서 외부로의 전이차, 즉 내부가 플러스가 많으면 양수이고 내부가 마이너스가 많으면 음수인 겁니다. 즉 이렇게 바깥으로 지금 전류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 거고요. 내부는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거고 멤브레인 포텐셜도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마이너스 80mV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평형 상태가 맞게 되면서 전이차에 의한 힘과 엔트로피에 의한 힘이 평형을 맞게 되면서 이제 딱 정지가 되죠. 이 상태가 휴지 상태인 겁니다. 실제로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80mV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한 70 몇 mV 정도의 레스팅 포텐셜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는 칼륨이 100% 이제 칼륨만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칼륨과 나트륨에 대해서 서로 다른 투과율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실제로 마이너스 80보다는 좀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80mV의 전이차가 유지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액션 포텐셜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음, 먼저 그 전에 EPSP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PSP는 Excitatory, 흥분성, Post Synaptic Potential. 포스트 시냅스는 이제 인풋을 받는 뉴런에 해당하죠. 그 포스트 시냅스에서 포텐셜이 익사이테토리하게 발생한다. 왜 익사이테토리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익사이테토리라는 것은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갑니다. 즉 모종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뉴런의 인풋으로부터 다른 뉴런의 스파이크를 받았을 때죠.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EPSP가 즉 발생한 겁니다. 모종의 이유로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특정 스레숄드, 어떤 임계치를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나트륨 게이트가 열리게 돼요. 나트륨 게이트가 열리면은 외부의 나트륨이 10배가 높다고 했는데 플러스가 근데 이제 지금 심지어 멤브레인 포텐셜 내부에는 전이차도 낮아요. 농도도 낮고 전이차도 낮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모두 다 나트륨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발생하게 돼요. 즉 급격하게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고 플러스 이온이 급격하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전이차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나트륨 게이트가 닫혀버려요. 나트륨 게이트가 닫혀버리면은 이번에는 지금 내부도 굉장히 플러스로 되어 있고 칼륨 농도가 내부가 높기 때문에 두 가지 힘이 모두 다 칼륨을 쫓아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급격하게 이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즉 양이온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급격하게 포텐셜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자꾸 시냅스 했었는데 시냅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냅스는 이제 인풋 뉴런과 아웃풋 뉴런, 인풋에 해당한 뉴런이 액선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아웃풋 뉴런의 덴드라이트로 이렇게 연결을 만들게 되는 이 연결을 시냅스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시냅스의 종류에는 전기적인 시냅스와 화학적인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시냅스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막이 딱 붙어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저희가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고요. 화학적인 시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선과 덴드라이트 사이에 이렇게 연결 구조 시냅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시냅스의 이전 부분 프리 시냅스를 이제 요 엑선 쪽을 프리 시냅스라고 부르고, 이제 그 뒤쪽이다 해서 포스트 시냅스를 이제 덴드라이트 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프리 시냅스에서 포스트 시냅스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정보 전달 방식은 아까 스파이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가 스파이크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기적인 신호 스파이크가 이 시냅스의 엑선으로부터 시냅스에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엑선이 화학물질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이 포스트 시냅틱 덴드라이트에 그 화학물질이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어떤 특정한 작용을 해가지고 멤브레인 포텐셜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작용들을 하는 거를 이제 케미컬 시냅스에서의 신호 전달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러면은 이 케미컬 시냅스에서 어떤 화학물질들이 사용돼서 신호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크게 아미노액시드와 아마인과 펩타이드라는 종류,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이 네 가지 물질들, 아미노액시드들과 이제 아마인 중에 아세틸콜린, 이 네 가지 물질은 빠르게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머지 물질들은 느리게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리고 이 빠르게 전달되는 신경물질들에는 데일의 원리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하나의 뉴런은 하나의 뉴로트랜스미터 NT, 즉 신경 전달 물질이죠.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만 분비한다 라는 데일의 원리가 이제 요 빠른 네 가지 물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작용을 합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로 이제 두 가지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거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한 가지 물질만 분비가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제 글루타민과 가바 같은 경우에 한 뉴런이 글루타민과 가바를 동시에 분비한다. 그러니까 이제 흥분성과 억제성을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뉴런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데일의 원리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죠. 데일의 원리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고, 이제 이런 느린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느린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적으로 빠르게 신호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느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뉴런의 이제 반응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씩 바꾸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신호의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먼저 액션 포텐셜 스파이크가 포스트 시냅스에 도착하게 되면은 칼슘이 엑선으로부터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 즉 볼티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열리는 채널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이 들어왔으니까 볼티지가 올라오겠죠. 엑선 쪽, 프리시냅스 쪽에서 이제 칼슘이 들어오게 됩니다. 칼슘 인플럭스가 발생을 하게 돼요. 칼슘이 그러면은 요 NT를 분비하라 라는 시그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N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빠른 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스파이크 한 번만 들어와도 분비가 되는데, 이제 몇몇 NT들, 펩타이드 특히 느리게 작용하는 NT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이제 빠르게 스파이크가 들어와야지만, 그래서 많은 칼슘이 들어와야지만 분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포스트 시냅스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됐으면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채널이 있을 거예요. 그 수용기가 있을 텐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빠른 전달 물질들을 위주로 저희가 살펴본다고 했었죠. 먼저 아세틸콜린과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흥분성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온 채널이 이제 아세틸콜린이나 글루타민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트륨을 들여보내요. 나트륨 인플럭스가 발생하게 돼요.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이죠. 플러스 이온이니까 EPSP, 흥분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EPSP인지 설명드렸죠. 그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스레숄드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고, 아무래도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 스파이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 흥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이온이 들어오는 거는 EPSP를 형성한다. 흥분성 어떤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글라이신과 가바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이 염소 이온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IPSP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서 이렇게 리셉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게이트를 열지는 않고 뭔가 이제 2차적인 작용을 해서 이제 G 프로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이온 채널을 열거나 혹은 다른 효소를 합성한 등의 2차적인 좀 복잡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시냅틱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냅틱 인티그레이션이 뭐냐면은 하나의 뉴런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정보들을 어떻게 종합하느냐 그런 거와 관련된 거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인티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스페이셜 서메이션과 템포럴 서메이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스페이셜 서메이션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뉴런들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저희가 뇌가 이렇게 보통 이제 2차원적이라 하죠. 뭐 깊이보다는 좀 옆으로 많이 퍼져 있으니까 좀 그러면은 이제 뉴런들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뉴런들의 신호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거를 스페이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다른 뉴런이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나의 뉴런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공간상의 한 포인트로부터 이렇게 시간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템포럴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스페이셜하게 신호가 들어오는 것과 템포럴하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스페이셜하게 들어오면 하나만 들어왔을 때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파이어하게 되고 템포럴하게 이렇게 여러 번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가 들어왔을 때보다 더 강하게 파이어하는 그런 현상을 템포럴 서메이션이라고 합니다.